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도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압 1678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합니다. 네, 특검에서 일단 누구 나오셨나요?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파견검사 김성현, 안재욱 출석했습니다. 네,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FX의 김동윤, 박기웅, 박경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예.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김진모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상훈 변호사. 예. 네, 이홍모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부 송유라 이주헌 김재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재판장님, 저기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중에 박경재 변호사가 목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 치료 붕대를 감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지금 못한 상태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저번 기일에 정의신문 진행했고요. 오늘 또 정의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제출된 서면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제출한 서면부터 보겠습니다. 3월 11일자로 특별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은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법정에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뭐 저번 기 계속 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인들께서 내신 서면이나 관련된 자료들 보겠습니다. 3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원용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 인사검증 관련해서 자료 제공한 바가 없다는 답변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별로 보면은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3월 12일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2024년 12월 4일에 있었던 모임은 총리 공관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정대 모임이 아니고 어떤 결론을 낸 바도 없고 다만 계엄 경위를 파악하고자 모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증거 제출하셨는데요. 증가 이호증 한동훈의 저서를 갖다가 증거로 신청하셨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특검에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견 없고 네. 저희 쪽에서도 이 증거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지는 최상목 부총리가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한동훈이 기재했는데 그 내용 저희 이익으로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님, 저희가 그 증거를 제출한 증거 이유는 뭐 거기다 자세히 썼습니다만 그 총리회관에서의 모임이 일상적인 당정대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뭐 참석에 뭐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해되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출하고자 하는 거죠. 취지는 그런 말씀을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원용하다고 하니까 약간 그 부분을 정리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 그러면 특검에서 그냥 주장하시는 걸로 정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저서를 보더라 특검 진술로 방금 하신 취지는 한동훈 저서를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모임에 최상목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조서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피고인 측에서 3월 11일자 증거 인부서 제출하셨습니다.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원모 피고인 측에서 3월 12일자 증거 인부서 증거 의견서 제출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제 증거 의견서는 좀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재판부는 그 변호인 측에서 증거 의견을 내시는데 증거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증거에 대해서 증거 검토 후에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 보류하시는 거는 뭐 초반에는 허용합니다만은 증거를 다 검토하신 후에는 동의 부동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증거 의견을 뭐 전제 조건을 걸거나 조건부를 걸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는 증거 검토가 다 끝났으면 변호인 증거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2일자 이원모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보류 조건들이 있고요. 또는 전제나 조건들이 붙어 있는 증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의 신문 순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정의 신문 순서를 이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증인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저희가 재판부에서 일단 수사 기록을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증인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맞춰서 증인들을 구성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입증 책임이 특검에게 있는 이상은 특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주신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재판부에서 확인한 바가 없는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특검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의견에 따라서 증인 신문수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견서 내신 것 중에 이제 기사를 그 기억 환기 차원에서 변호인 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검 측에도 증거 관련해서 기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다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여러 번 정인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기사는 제시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억 환기 차원에서 기사를 제시한다는 것은 쌍방의 적절한 뭐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사 등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제가 이제 재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이 같이 허용을 하면은 뭐 그건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억 환기 차원에서 특검에 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안 하시면 변호인 측에서도 뭐 반대 신문하실 때 쓰시는 거를 양해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의신문 과정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무기 대등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형사 법정에서의 증거에 관해서는 우리 사법체계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 증거법 체계가 발전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하고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기초해서 영장주의나 헌법상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발전되어 오는 그래서 2025년도에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 뒤로 이루어진 하급심 여러 판결들도 다 그 원칙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측에서 내는 증거와 그 다음에 그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인 측에서 내는 그런 탄핵을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민사소송과 같이 대등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 증거법상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온 증거법상 저희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내는 것은 그 어떤 뭐 위법한 증거나 또는 뭐 증거의 위법 사용이나 증거의 위법 취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검에서 사용하는 거를 사실 허용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지 않는 걸로 입장을 정했고요. 변호인 측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재판장님, 네. 그러면은 지난 기일에 증인 홍철호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고 검찰 측에서 검사가 이제 진정 승리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재판장님께서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뭐 지금 피고인들 변호인들께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다투고 있는 그 수첩 사진이라든지 또는 전국 참고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 기사가 다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거기에 신문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재판장님께서 그걸 채택한다 하신다면은 그러면 그런 조서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내용까지도 다 채택하신다는 그런 말인지 저희는 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에서. 그래서 각종 조서에 인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하시겠다고 그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3월 12일자 의견서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상은 이제 결국은 조서에 그 나와 있는 부분은 다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변호인께서도 부동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 각 조서에 해당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용한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안 삼으시면 뭐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 안 삼으시면 이제 저희 재판부 입사는 기사인 걸 인정하고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뭐 유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쌍방에서 양해를 하시면 그냥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를 삼고 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사 자체를 증거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서에서 각종 제시된 부분도 다 문제를 삼으시니까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뭐 증거 능력 인정되면 그 부분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증거 목록은 다시 한번 싹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경우는 맞춰서 증거 능력을 구분해서 증거 능력 인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재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그 증거로 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아직 위법 수집 증거, 위법 사용 증거라고 보여지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에서 다수 인용이 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대부분 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2차, 3차 계속 위법 그 증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미 그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위법 수집된 증거에서 오염된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2차, 3차 이 법정에 와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재판장님께서 나중에 이 증명력에 대한 또는 증거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시는 것은 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것도 다 최종적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까지는 저희도 그런 거를 통해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 또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인들께서 그 기사 등을 특검에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탄핵 증거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뭐 별 이의가 없으시면 변호인들께도 허용할 예정이고요. 특검에는 허용하지 않는데 변호인들이 허용하지는 뭐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조서 같은 데 들어있는 기사를 제시하고 내지는 뭐 수첩 등을 제시하고 그 부분 제시하고 난 이후에 그거 관련된 그 이제 신문 내용들 그 부분 전체 통으로 지금 이제 증거 능력 부분을
별도로 그건 판단하신다. 신문 그런 조서를 말씀이시죠? 저희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걸 제시하고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거에 대해서 네, 일단 위법 수리 증거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때 배제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도 다 같이 증거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위법 수리 증거 동일하게 볼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단을 할 건지 어느 범위에서 그건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염된 걸로 동일하게 볼 만한 그런 질문이면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같이 없어질 거고 뭐 그와 관련 없다고 보여지면은 차단된 걸로 보면은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일부분 인정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첩인데요. 그 수첩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누구도 그 박성재 전 장관이 그 당정대 소위 그 회동에서 총리공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의 경우에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런 방기선 실장이 그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수사 기록에도 이것이 박성재 수첩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한 게 없습니다. 다 수사 과정에서의 취득한 자료 이렇게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여간 그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증거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40년까지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확인되지 않은 아마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제출이 되고 제시되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된다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판부에서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마치 어떤 영장에서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에 다 인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영장주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헌법상의 적법조차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거는 뭐 만능의 키트가 돼버리는 그런 거는 우리 이 형사소송 절차나 지금까지 발전된 증거법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배제돼야 되는 그런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내용은 지금 변호인 의견서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진행하는데 특별히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이제 오늘 진행 예정인 그 증인이 아마 방기선 증인인 걸 알고 있는데 방기선 증인은 아마 검찰에서도 뭐 증인 신청을 하셨고 우리 한덕수 우리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신문과 또 반대신문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뭐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이제 검찰 측에서 먼저 주신문 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전체 반대신문 하고 그다음 다시 우리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그 주신문을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반대신문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양쪽에서 쌍방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과 이제 또 뭐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의 주신문이 있으니까 이게 섞어서 할 게 아니라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반대 신문 저희가 주신문 했을 때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제주신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 절차 끝나고 나서 주신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반대 신문 하신 다음에 바로 피고인 측 주신문 들어가시겠다는 건데 왜 저희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 그런 예, 취지가 아니고 예. 그 일단 검찰에서 저희 주신문 먼저 하시면 예. 그다음에 우리 변호인 측에서 이제 차례로 피고인별로 반대 신문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재 주신문 하시고 예, 예, 그래 그 절차 다 마무리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그 변호인 측의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가 주신문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대 신문 하시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원칙은 주신문의 범위 내에 제한하지만 사실 특별히 반대 측에서 이해하자면 그냥 특별히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제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질문하도록 놔두는 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먼저 주신문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 신문을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는데 지금 한독수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정인 신청을 하셨으니까 반대 신문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저희도 주신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주신문을 하겠습니다. 주신문 별도로 새로 하겠다는 말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꼭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같이 하죠. 반대 신문 시기에 특별히 제한을 안 두면 예, 되는 거기 그렇게 때문에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신문 하시고 저희가 반대 신문 하고 이제 저희가 이어서 바로 주신문을 주신문 같이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재주신문하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인 거부 가능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방기선. 네, 앉으십시오. 그 정인 신문 전에 이제 말씀드린 아까 재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 신문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정인 신문 과정은 정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 원래 자료를 보고 대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소송 관련자들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꼭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때는 자료를 보고 대답하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료 보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만큼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검사님이나 변호인들께 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순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특검에서 먼저 주신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독수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 겸 뭐 주신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특검에서 다음 절차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변호인들 혹시 뭐 이의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죠?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기선 교수님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존칭 생략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목록 순번 278번 3590쪽에 방기선 진술조서 원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좀 화면 좀 봐주시고요. 증인 2025년 9월 12일에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조사 받으실 때 사실대로 다 진술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 이 조사한 내용 조서 직접 열람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은 2023년 8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예, 국무조정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하는 이 부서입니까? 경제사회 정책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님을 보좌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도 역시 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세 심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ODA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이 별도로 있는데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주로 이제 정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리님을 보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리 비서실은 의전과 공보 관련, 그다음에 정무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총리에 대한 보좌 업무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갈라지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총리님을 수행하는 업무가 생기면은 그 행사 주관 기관이나 현안에 따라서 비서실장님이 수행하시기도 하고 이 증인께서 수행하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국무조정실 내부 구성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크게는 1차장과 2차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1차장 산하에는 국정운영실,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장 산하에는 경제조정실, 주로 경제 파트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파트들이 2차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조정실하고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통상적으로 업무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보기는 거는 당정 협의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업무 협의를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좀 개별 사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업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관장을 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계 수석실과 협조를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만약에 총리님께 지시를 하셔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좀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의 통상적 업무 중에 타 기관 등과의 회의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참석하는 회의가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일일이 거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경제 분야를 좀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는 경제부총리가 하시게 되고요. 그 이외에 경제부처, 사회부처 또 사회부처 간의 갈등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같습니다. 예, 증인 그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거 그건 파악은 못했었는데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주례 회의,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배석하시고 그다음에 차관회의 의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정대 회의 있을 때 총리 보좌하시고 요 정도 회의 업무 말씀해 주셨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당정대 회의 관련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정대 회의는 어느 정도 주기로 개최됐습니까? 당정대 회의 주최는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달 내에도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자주 열려서 매주 내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안이 이제 논의해야 될 현안이 생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안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당정대 회의는 총리 공간에서 개최됐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 조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이 조금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당정대 회의의 통상적인 개최 절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정부나 그다음에 당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의제를 잡고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 딱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인 당정대 회의에서 증인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주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당정대 회의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연락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좀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일반 행정적인 절차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정대 회의는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관여하시고 비서실장은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뭐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의 자료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참석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좌석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4시경 오후 2시경 개최된 당정대 회의에 국무총리 한덕수를 모시고 참석하셨었지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증인이 당시에 그 12월 4일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당시 당정대 회의에 참석하시게 된 경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총리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지 아니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이 온 건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회의가 어떤 경위로 개최된 것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게 정확히 제가 사실은 이 12월 4일 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 회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된 게 그 25년 9월 10일 날 특검에서의 예. 조사였습니다. 사실은 거의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회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떤 부분이죠? 예, 그 당정대 회의가 어떤 경위로 그래서 개최됐는지.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가 직접 뭐 이 모임을 하자라고 주관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에서 요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요구하신 건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마 누군가가 총리님께 조금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정리가 된 이렇게 모이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 취지는 뭐 비슷한 게들 다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왜 계엄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느냐라는 것에서 다들 좀 궁금해하셨고 그날 이제 밤을 꼬박 새고들 다들 이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모이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증인 말씀은 당시 회의를 이제 하게 된 이유, 목적이 그 전날 있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건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특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예. 정부 측에서는 총리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당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하고 그다음에 한 4선, 5선 이상에 되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주호영 당시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지석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피고인 한덕수 제출 증가 제2호 중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줘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저기 이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저서를 작성하면서 12월 4일 총리 공관 회의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97쪽에 여기 보면은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윤재욱 의원, 나경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모여 회의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증인 보시기에 이 참석 인원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은 참석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최성목 부총리는 참석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추가 질문입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 안 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까?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랑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수첩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당시 회의에서 이 참석자별로 어떤 발언했는지 이제 기억 나시는 것들 좀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예. 다만 모두의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뭐 얘기를 조금 모두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수첩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 700번 34쪽에 박성재 작성 업무 수첩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그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실 때 이 수첩 제시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이 수첩이 그 당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작성해서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에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유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수첩을 그냥 제시하시고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아니 박성재 장관이 작성했다는 거는 저희가 뭐 부동에 하셨지만 다 보셨을 텐데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해당 수첩 압수했다는 수사 보고서를 다 보셨고요. 박성재 장관이 지금 작성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신 건지 박성재가 이렇게 물어보시 그러면 예. 박성재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거는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변호인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문제 안 되겠죠? 네. 예,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이 수첩은 박성재 장관 자택에서 이 압수한 박성재 장관 소유 업무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특검 조사에서 제시 받으셨었죠? 예, 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맨 위쪽부터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서실장 사죄 알지 못함, 막을 수 없었음, 야당의 의회 폭거, 화살표 헌정질서 문란, 영일이 없었음, 분노, 정상화 필요, 고뇌 끝 결단, 해제 설득이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내용 발언했습니까? 뭐 유사한 취지로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 증인 혹시 그 내용 중에 말을 안 했을 것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총리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총리, 부총리, 경제 안정 노력, 대외 신인도, 11시 국무위원 책임 통감 일괄 사의, 업무 공백, 국민 불안 해소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이런 취지 발언하셨었습니까? 사실 총리께서 발언하신 거는 제가 정확히 그 총리 발언하셨다는 것 자체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저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총리께서 통상적으로 그 직후에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만약에 발언을 하셨다면 뭐 저 정도 내용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은 총리를 보좌해서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뭐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증인이 지금 보좌하고 있는 총리인 한덕수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총리님 옆에 거의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유사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발언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 일단 평소에 하던 이야기가 기재된 거 맞고 혹시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가 기재된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 여기 부총리 경제 안정 노력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최상목 부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총리께서 부총리한테 이제
경제 안정과 대신도 신경 쓰라라고 당부하신 내용은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그날 아침에도 저희가 경제장관회의를 하고 국무회의를 하고 했을 때도 그 발언 내용을 보시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아침 국무회에서도 똑같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중심, 그러니까 경제 안정에 최선 노력을 다해라. 특히 대신인도 제고에 각별한 신경을 써라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그날 국무회의 아마 제 기억에는 그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우리 다 일과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그때 일과사표를 내고 나가시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국정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내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는 일이다, 책임을 내팽개치는 일이다라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 12월 4일 11시쯤에 네. 말씀하신 그 총리, 부총리 등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시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지금 11시에 그 국무위원들 모아서 이제 총리께서 회의 주재하셨던 거 네.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다음입니다. 한 대표 다른 사람 몰랐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발언을 했었습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 몰랐나 그거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왜 나를 잡아가려고 했나 뭐 이런 발언을 하신 거는 기억이 납니다. 증인 그 특검 조사 때 말씀하신 것 좀 제시해서 보여드릴게요. 더 자세히 진술하셨어가지고 증거기록 3,602쪽입니다. 증인 요 밑에 하이라이트 하신 거 보면은 증인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 했습니까? 예, 그거는 뭐 회의 말미에 저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건 뭐 조서에는 저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 뭐 제가 그냥 쭉 편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재판장님?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 분위기는 사실은 제가 조금 막말로 이야기하면 당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는 사실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계엄은 해제가 된 상황인 거고요. 그 계엄 해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당시 여당 측에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계엄 해제에 주력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모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하여간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뭐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변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약간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말미에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잘못하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 있다.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예. 저 조서에서도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네. 3,604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말씀하신 게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또 한번 보시면은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 구성을 잘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니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내용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 밑에 부분입니다. 예. 여기 보면 신원식 계엄 가로하고 합참 제외 소수 병력만 공포탄 탄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신원식 실장이 어떤 발언했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증인 특검 조사에서 잠시만요. 여기 3,603쪽입니다. 증인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조사 때는
신원식 실장이 아주 소수의 병력만 동원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공포탄만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창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기 하야는 무책임이다. 부의 사과 필요라는 기재인데 이런 말은 누가 어떤 경위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입니다. 이제 당 컨센서스, 계엄 근데 정당성. 일단 질문을 하실 때 일단 이 예. 부분은 배우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유도 신문이 안 되도록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말이 있었던 것처럼 해서 누가 말을 했냐고 물어보면 이건 전제가 말을 했다는 걸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당 컨센서스부터인데요. 당 컨센서스,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이유 불가피성 설명 중요라는 메모가 있는데요. 이런 취지의 발언이나 논의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국민들한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있었고요. 아마 누군가 저거를 정리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뭔가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지금 뜻입니까? 워딩 자체가 사실 정당성이라든가 뭐 불가피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정당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정당성이라는 말은 못 들은 것 같고 네. 불가피성은 논의 네. 취지가 뭐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다. 네, 네. 그 말씀이신가요? 밑에 보면 이론 구성 필요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그 한동훈 대표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런 이해하기 말은 쉽게 예,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은 네, 네. 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제 예. 그 바로 밑에 금일 자정하고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지 싶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좀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당시 정지석 비서실장님이 그 하여간 어떻게 발표할지 조금 준비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뭐 금일 중에 보고를 일단 드려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3,600 잠깐만요. 그럼 보고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까? 네네. 이제 3,605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뭐 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더 자세해서 제시해 드릴게요. 금일 자정 보고라는 메모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앞서서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 이유에 대해 논리 구성을 잘해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셨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뭐 금일 자정이라는 건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첩에 써 있기 때문에 아마 검사가 그렇게 설명을 쓰고 제가 진술을 그 조소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수사 당시에도 증인 기억으로는 자정이란 말을 한 적이 네, 없는 그런 것 건 기억이 같고 잘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건 네.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금일 자정 외에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고 한 건 뭐 맞습니까? 그거는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저 표현을 쓸 때 정당성이 계엄이 정당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변호사님 반대 신문 때 하시죠. 어떡할까요, 저 표정? 재판장님 지금 이거 질문의 취지와 증인의 답변이 좀 미스매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마치 대통령실에서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하에 국민을 상대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입하고 어떻게 보면 강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고 우리 실장님 답변은 우리 증인 답변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의 중진 의원들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설명이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이론도 구성하고 불가피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의견 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그런 답변을 했다면 그런 당 중진 의원들의 뜻을 우리도 한번 대통령께 한번 전달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 정도의 질문과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지금 질문은 오히려 그보다 강하게 계엄을 옹호하는 쪽에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은 정확하게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재판장이 방금 조서에 증거 능력 인정된 조서 내용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의견서로 내든지 반대 신문하시면 낼 사안 같습니다. 뭐 일단 신문 과정에서는 조서를 제시하시면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대 신문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예, 증인 아까 3606쪽입니다. 아까 재판장님 물어보실 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실 그런 방금 이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고라고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설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어떤 설명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신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 게 예. 증인 기억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입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괄호 내란이란 기재돼 있는데 이 중도 임기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뭐 논의라고 보기보다는 하여간 당 측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 몇 분이서 하여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말씀하시는 논의하고 얘기가 있었던 게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까? 논의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서 서로하게 이 대화가 이루어서 그러면은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 사실 논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얘기라고 하면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그 당시 그 회의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어떻게 정제된 상태에서 굉장히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참석자는 다 일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긴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여기저기서 약간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한꺼번에 나오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뭐 몇 분이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신 거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어받아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뭐 그러면 뭘 어떻게 하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도에 사퇴하는 말을 누군가 했는데 맞습니까? 중도 사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네. 들면서 문제가 네, 있다고 네, 얘기를 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말을 누군가 꺼냈을 때 그 회의에 있던 딴 사람이 또 다르게 이렇게 의견을 내고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그게 얘기가 계속 이어가고 뭐 이런 상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된 게 네, 아니고 네, 그렇게 말을 꺼낸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네. 또 이어서 뭔가 이야기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3606쪽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 똑같은 내용 제시하고 이제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증인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탄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탄핵은 막아야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당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탄핵은 안 된다라는 취지 얘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전반적으로 한번 증인의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하는 주체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걸로 말씀하셔가지고 뭔가를 보고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해서 뭐 보고하는 게 보통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은 뭔가를 설득을 하려면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여러 사람이 말을 꺼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리는 안 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재판장님 여기서 조금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발표하실 내용. 그러니까 왜 당신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고 재임 기간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결국은 계엄을 했다라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고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인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네. 거라서 정인이 네. 보고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정인 생각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5-1항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말미 부분인데요. 부의 직접 설명 필요, 국방 화살표에서 책임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됐었습니까? 부의 직접 설명 필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국민 설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 표시에는 그다음에 저기도 뭐 수첩에 있는 게 뭐 국방 그다음에 행안 인사 뭐 이런 책임 뭐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보면은 국방 행안 인사라고 기재된 부분인데 이런 게 뭐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전 특검에서도 그 저 표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 당시에 저 말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뭐 정인 기억 나시는 거 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예, 수첩과 관계없이 기억나시는 네네. 것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첩 내용을 쭉 보셨는데 그 당시 정인 참석했던 회의에 대한 기억과 비춰봤을 때 그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기업에 반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국방 행안 인사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내역들 중에서도 정당성이란 표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었다고 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국방 행안 인사는 어떻습니까? 이거 그거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뭐 인사를 논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을 물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는 거랑 인사랑 다른 걸로 이해하시는 거죠. 저는 인사라고 하면 후임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국방이나 행안이나 장관이 만약에 이제 없어지면은 그 후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중요한 자리인데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워딩을 이해를 했습니다. 뭐 책임은 그냥 뭐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국방 행안에 대한 인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인사란 걸 후임 인사라고 네, 이해하시고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건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그 27-1을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국방 화살표제 책임 필요 부분 이제 기억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같은 날입니다. 12월 4일 그 오후 18시 저녁 6시경 사의를 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럴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건 증인의 그냥 추측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당시 제가 이해하기는 이제 후임 얘기이면 저 당시 아니 국방 책임 필요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거든요. 국방장 그거는 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 부분. 예, 그러니까요. 지금 국방 행안 인사 부분은 증인 생각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고 국방 책임 필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그날 오후에 지금 사의 표시하셨거든요. 예. 예, 다음 장입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증인 그 데이 아워 조기 대선 신뢰 개선 재개 하야 헌정 질서 문란 사례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20사건의 재의결 요구라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논의 나온 거 있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이 없습니다. 부분 기억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27항입니다. 증인은 해당 당정대 회의 이후 같은 날입니다. 12월 4일 16시경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는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윤석열과 비상계엄 대책 논의를 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민정수석 김주현, 법률비서관 한정화가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 가진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건 모릅니다. 이거 사후에 뭐 언론으로는 아십니까? 언론에서도 뭐 회동 얘기 나왔으면 그게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은 저는 기억이 전혀 알지 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건데요. 또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12월 4일 18시경 사의를 표명했고 12월 5일 윤석열이 사의를 수용한 사실은 알고 있으시죠? 예, 그거는 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같은 날입니다. 12월 4일 22시경 밤 10시경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거는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론으로도 못 보셨습니까? 뭐 봤을지라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 12월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서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 불결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12월 7일과 12월 12일 윤석열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발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대국민 담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4일 그 당정대 회의 때 논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당정대에서 뭐 얘기 있었던 것들 중에서 아마 대국민 담화나 이런 부분은 실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사항입니다. 증인은 12월 14일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수행하게 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증인의 업무에 변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뭐 이것저것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어떤 부분 일이 많아졌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보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이 생긴 건 아니고 좀 챙기실 일이 많았다 이 정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국무조정실하고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업무상 협조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특별하게 그때 이제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뭐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에 관련된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보좌를 하는지? 제 기억에는 뭐 규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한덕수는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권한대행이 되면서 국방, 안보, 인사는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 보좌를 받고 나머지 업무는 총리실 보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종료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10월 달에 종료가 됐었죠. 예, 네, 그 네.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그 후임자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선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는 그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직전에 대국민 담화 통해서 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 거부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한덕수가 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날 그 발표를 하신 것처럼 하여간 당 간에 그러니까 그 국회 내에서 조금 더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은 임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취지로 거부를 일단은 거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례를 보게 되면 헌법재판관 3인의 국회 추천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합의 뭐 이런 것이 관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관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에서 한 명, 그다음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2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총리께서는 조금 더 그 양당이 합의를 해오면 내가 임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서 6인 체제 상황이었던 거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인 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도 알고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이미 6명 사태 상황이 된 거는, 그러니까 6명이 상황이 된 건 10월 달부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헌법재판관에서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마 탄핵과 관련해서 6명이서도 계속 제가 정확한 법률적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심사를 계속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저희는 당시에 조금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런 취지로 하여간 가능한 빨리 정부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가져와라라고 촉구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뭐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 마련하는 등의 논의 있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A라는 사안과 B라는 사안이 정확히 연계가 되는 건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권한 대행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는 과연 정무직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한 대응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법률적으로도 뭐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소수설이었던 것 같고, 좀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다수설로는 그거는 뭐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거리 그 탄핵 시절에도 보면은 정무직은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은 하신 적이 당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차관급은 아마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한두 분 정도가 뭐 좀 임명을 하셨던 걸로 당시 권한 대행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총리께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이제 거부하는 담화 발표하시기 전에, 그런 이제 그걸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결정과 관련해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상의나 논의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아마 뭐 여러 군데에서 총리께서는 뭐 총리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의견을 전달을 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총리께서 어떤 누구와 증인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한덕수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증인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관관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관관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신다는 내용을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한덕수가 당시 그러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영택하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가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 총리실 공보실장 김수혜가 해당 담화문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담화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모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수혜는 그 상급자가 누굽니까?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쪽입니까? 예. 40-1랑 생략하겠습니다. 한덕수가 당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해서 2024년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증인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구성원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은 그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국무총리실보다도 더 업무 범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로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국방 그다음에 안보 인사 이외에는 서포트를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로 가서도 그거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도 그건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재정부의 업무에서 저희가 좀 구멍을 메꿔줘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정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보 라인은 아무래도 그쪽이 저희보다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부처의 조정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국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국무조정실에서 메꾸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버든이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최상목이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마은혁은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임명 거부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국회가 선출했던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결정했을 때 증인을 비롯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방안 뭐 아니면 향후 계획 등을 좀 논의해서 서포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지금 최상목 피고인이나 그 관련되는 변호사가 이 자리에 없고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질문으로 보여서 대답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피고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그 부분 분리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고려하면 사실은 증인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이제 최상목 피고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건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피고인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 증인이 한 번 더 나와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상목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안 했을 때 그러한 결정이죠. 그것도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 증인을 비롯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서 서포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그럼 최상목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때 국무조정실은 뭐 관여한 게 없습니까? 뭐 저하고 그 사전에 그러니까 임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예, 임명을 하겠다고 마은혁은 두 명은 임명을 하고 예. 마은혁은 임명 안 하겠다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사전에 주셨습니다. 결심을 하시고 증인한테 말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인의 의견을 물은 건 아니었습니까? 네. 증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27일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그리고 3월 24일에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는 4월 8일에 이제 마은혁을 임명했는데요. 그 2025년 3월 24일 권한 대행으로 직무 복귀했음에도 4월 8일 날 임명했는데 이제 임명하기 전인 그 4월 8일까지 계속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안 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 직무 복귀하고서 그 한 명 남은 이제 마은혁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누구와 어떤 내용의 논의를 한 게 있는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을 주셨을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이 아시는 건 없어요. 예. 증인도 이 마은혁 임명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 후에 마은혁 임명 여부에 대해서 증인하고도 협의 상의 논의한 적 없습니까? 뭐 논의는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걸로 뭐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럼 증인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48항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사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703번 추가 증거 40쪽 전국 참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요게 이 보고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의 행정관 최성룡이 작성해서 정무수석 홍철호한테 보고된 자료인데요. 증인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여기 이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통한 부의 탄핵 인용이라고 해서 상세한 내용 써 있고, 이제 아래쪽에 대응 전략, 민주당의 총리 탄핵안 발의 즉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라고 기재돼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이 작성이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증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으신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51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 여기 밑에 보면은 이상의 대응 전략을 총리 및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함이라고 써놨는데 증인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들으신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52항입니다. 증인은 4월 4일 금요일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서 윤석열이 파면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한덕수가 4월 8일 화요일 국무회의 때 법제처장 이완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때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즈음에서 그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총리께서 불러서 방에 갔더니 이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자리에 계셨고요. 그 자리에서 아마 총리님과 그 추가 임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께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마 모두 발언을 통해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마 그 내용을 발표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증인 이하 질문 조금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네. 증인 그 한덕수와 김주현 피고인들 진술입니다. 본인들 진술이 네. 이제 그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날인 4월 7일 오전에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김주현 민정수석을 불러서 오전에 그 김주현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을 포함해서 이 10여 명의 법조인을 이제 추천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그럼 그 사람들로 합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두 분 다 똑같이 진술하시거든요. 네, 그 자리에 증인이 배석하셨었어요? 예, 배석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김주현 피고인 진술로는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이 배석했던 걸로 지금 착오를 하셨나 본데 손영택 비서실장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두 명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까? 네네. 증인도 그 자리에 계셨었네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민정수석 김주현을 불러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한다. 후보자 좀 추천해봐라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럼 그 경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시는?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총리 집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었고요. 그 자리에 총리님하고 김주현 수석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누가 이렇게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분의 진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대화 내용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후보자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셨고 뭐 그 중에서 뭐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뭐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럼 총리께서 뭐 정확하게 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평가해왔던 걸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결정하시는 게 이제 이완규 함상훈으로 네네. 결정하셨단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한덕수 피고인은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와서 이제 여러 인사들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네. 보고할 때 한덕수 피고인은 뭐라고 했냐면 김주현 피고인이 한 장짜리 종이에 이 후보자들 법조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와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보고했고 본인도 이제 그 리스트 보셨다고 했었고요. 김주현 피고인은 그런 리스트 얘기 없이 구두로 법조인 10여 명 정도 이름을 얘기했더니 한독수 총리께서 이완규 함상훈을 하셨다고 진술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김주현 수석은 뭔가를 들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 종이를 총리께 보여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 종이가 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시고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 증인 기억에 이완규 함상훈 외에 다른 법조인 이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 다른 분은 사실 법조인들이라서 제가 낯선 분들이라서 알지를 못하고요. 한 분은 그 중에 후보 한 명은 저 그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뭐 후보 명단에 있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 그 명단에 있었다는 거는 리스트예요, 말 구두예요? 구두에서 예. 구두에서요. 네. 그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누구를 정할지 막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니 그냥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뭐 누군 이렇고 저거죠 뭐 이런 뭐 그런 톤의 얘기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 할지 정해졌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 그 증인 이제 그 순서대로 좀 얘기해 보면은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뭐 김태규, 이완규 증인이 이름을 법조인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완규, 김태규는 이름을 기억하시겠네요. 정부 인사니까. 그럼 이완규, 김태규 등의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김주현이 얘기를 했고 뭐 추천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럼 한덕수 총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이완규 함상훈을 하자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뭐 그 시간까지 기억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그거는 뭐 정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이 서면을 보신 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뭐 저희는 그 리스트를 보지 않고 배석했던 사람들은 그냥 뭐 그 말씀만 들었었고요. 총님하고 민효석 사이에서 리스트가 오고 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정의는 왜 배석을 한 겁니까? 뭐 사실은 인사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동안 쭉 배석은 안 해왔었는데요. 총리께서 찾으셔서 그냥 갔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자리에서 나오거나 하지 않고 옆에 그냥 앉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렇게 이제 후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 사실 참석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의견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법조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도 같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손현택 비서실장. 네. 그러면 손현택 비서실장에도 특별히 묻는다든지 뭐 의견을 그거는 뭐 구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예. 기억이 없습니다. 네네. 일단 정의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고 예. 송현택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네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다음 질문. 예, 56-1 생략하겠습니다. 56-2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 지명 당시에 윤석열의 탄핵 재판이 이미 선고되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이고 다수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이 이제 헌법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인 것 알고 계셨죠? 예. 또한 증인은 당시 한덕수를 비롯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제 의심되던 다수의 국무위원 등 내란 가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알고 있으셨죠? 다른 국무원들에서 수사가 진행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국무위원 누군지 아예 그냥 모르세요? 아니면 누군가는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네. 한덕수가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담화문입니다. 담화문 일부인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표하셨는데 정의는 한덕수가 당시 어떤 법적 검토를 거치고 누구의 조언 받은 것인지 알고 있으세요? 저희는 뭐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그 민정수석 쪽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조언 쪽은 누구 조언 받으셨는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뭐 조언을 직접 받으신 예, 그거는 모릅니다. 네. 중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증인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대행 되시고는 국방안보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보좌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덕수 총리 계실 때 그 권한대행이실 때 그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인사 관련자들은 총리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대면 결제 받고 했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피고인 변호인께서 먼저 반대 네, 신문하시고요.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혹시 뭐 신문 사항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전 재판은 11시 50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증인이 그 이건으로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에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사기록 6건 3,590면에 보면은 그 피의자 증인은 추경호의 피의 사건 관련해 참고인으로 2025년 9월 12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받을 당시에는 저게 그 추경호 의원의 피의자 건인 건지는 모르고 받았었습니다. 자, 증인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 맨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보면은 네. 피의자 추경호에 대한 내란도 피의 사건에 관하여 예, 조사받은 걸로 되어 그러니까 제가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참고인 조서를 받은 게 추경호 의원 건이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수사검사 김다력 검사는 증인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등 피의 사건에 조사받는다고 고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전에 고지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그 당시에 그 한덕수 이제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이제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 사건이 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는다거나 또는 한덕수, 최성목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사건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고 고지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사기록 6건 3,593면을 제시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네. 그리고 2025년 6월 12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2025년 7월 14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각각의 참고인 조사가
그 참고인 조사 받을 적에 그 피의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그 피의자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왜 증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지 뭐 고지를 받거나 알거나 있는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 그런 고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고지도 받고 그럼 그런 내용을 모르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사를 가게 되면 뭐 뭉뚱그려서 개헌과 관련되는 사항이다라고 저희는 뭐 생각을 하고 가고, 저는 사실은 뭐 특검이나 이런 것도 여러 번 갔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고지를 사전에 받은 기억은, 제가 뭐 법률적인 경험이 없어서 고지를 해주셨는데도 제가 뭐 그냥 한 귀로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전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 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지금 답을 못 하겠다는 건지 어떤 입장이 제 기억으로는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은 바 없다. 네. 결국 3번에 걸친 증인에 대한 조사도 한덕수 피고인을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관련한 참고인 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그는? 예, 그건 뭐 그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결국 검찰에서 1번, 경찰에서 1번, 그리고 특검에서 2번, 또한 4번 조사를 받은 것인데, 4번의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한덕수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수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그 수사하던 경찰, 검찰 그리고 특검의 김다락 검사도 모두 증인에게 증인이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다른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에 활용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죠. 예, 없습니다. 수사기록 3,595면 3,090면을 제시하고, 증인이 아까 주신문에서 검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설명을 했다는 이 증인의 진술조서를 보면은 이 네모칸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네모칸이 돼 있죠. 지금 제시한 2면 말고도 매우 이런 네모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그 원본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본으로 했던 건데 이 조서가 제시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거 아닌 이게 아마 별건 구속영장 청구될 때 제출됐었던 조서 조사받을 같은데요.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받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원본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네모칸이 있고 지금 제시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증인이 당시 조서에 서명 나눌 때도 이런 네모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이 네모칸은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친 것인지 증인이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지금 아까 검찰에서 제시한 그 수첩 메모에 대해서 실물 제시 여부, 작성자 등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검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수첩이라면서 수첩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증인은 실물 수첩의 내용을 검사로부터 직접 제시받아 검토하면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수첩의 내용을 찍은 사진을 보고 답변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사진을 보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또 수사관 또는 당시 수사관이나 수사검사는 그 수첩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 수첩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질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알려주지 없이 단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이라는 정보만 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 누구 보다시피 거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 질문했던 것이죠. 예, 누구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3,599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진술이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 제시하라는 지문이 있고, 그 아래 질문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 메모에 의하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증인은 이 수첩이 누가 언제 어디 왜 작성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답변한 것은 맞죠. 네. 그리고 증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 작성했는지 물어봤는데도 그 수사관이나 검사가 대답을 안 해줬다는 거죠. 예. 지난 공판결 증인으로 나온 홍초로 정무수석은 이 수첩을 증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증인은 이 수첩이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당시 홍초로 증인은 한덕수 총리가 12월 4일 모임에 왔는지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증언했고, 최성목 부총리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한동훈 조서에 최성목 부총리가 참석했다고 되어 있으니 그게 맞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증인은 12월 4일 모임에 그 최상무 부총리는 확실히 참석을 안 했고 예, 법무부 장관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3,596, 3,597만 제시하고 그래서 증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국무위원분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회의 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만약 다른 국무위원분이 계셨다면은 제가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분이 총리님과 함께 갔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죠. 예. 이 준술했다면 수사 당시 증인은 12월 4일 모임에 박성재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참석 여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국무위원 중에 참석을 했다면 박성재 장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도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두 분일 텐데 제 기억에는 정확치가 않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7의 나황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박성재 장관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필기하던 모습을 본 기억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맞죠? 그건 뭐 예, 당연히. 네. 당시 자리가 어수선해서 일부는 통화받으러 나갔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나왔는데 지방방송 같은 각각 떠드는 분위기가 있었다는데 증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는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래도 조금 뭐 통화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자리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증인은 이 수첩 메모가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른 채 수사기관에서 답변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메모 작성자가 12월 4일 모임 현장에서 이 메모 작성자가 수첩을 들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2, 3일 지나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해 작성한 것인지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증인 이 수첩 작성자가 2, 3일 뒤에 지나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답변 방향이나 취지가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나중에 현장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뭐 전화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조금 일부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증인이 수사받을거나 지금 법정에서 본인이 기억대로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지만 수첩에 있으니까 있을 것 같다. 거의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대답하신 건가요?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 기억을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한 거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첩에 있으니까 인정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네.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수사 과정은 어때요? 수사 과정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네네. 본인이 기억과 다르게 수첩 때문에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아까 그 수첩 내용 중에서 정당성이라든지 일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정당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정당성 그 회의의 분위기 제가 기억하는 분위기를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정당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사리에 맞고 정의롭고 뭐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날 회의의 분위기에서 계엄이 정당하고 굉장히 이치에 맞고라는 사실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쭉 몰려갔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변명과 설명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정당성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올랐다라든가 뭐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진석 피고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한번 나온 김에 한번 하나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네. 증인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당에서 몹시 당황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로 저 대통령실로. 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모여왔는데 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나 다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죠?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오갔고, 논의가 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만약에 작성한다면 적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메모를 하다 보니 당시 분위기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취지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거죠. 예, 바로 그 느낌은 정당성이란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옳다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지켜낸다든지 이런 얘기는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증인은 정당성이라는 말은 그 회의 당시에 안 나왔던 말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 반대신문 계속하시죠. 네, 10회 가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까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조기 하야는 무책임이다. 중도 임기 X다. 그 다음에 사퇴, 탄핵, 특검 수사 이런 내용, 이런 단어들이 수천 메모에 기재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메모 작성자가 이 단어들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겨준 것인지 증인이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알지 못합니다. 네. 메모 작성자가 12월 4일 모임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속기 요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나 들리는 부분만, 안 들리면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멀리 떨어지는 사람의 그 발언을 알 수가 없는 거,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전부 그 당시 말 나왔던 얘기를 전부 다 적은 게 아니라 일부는 빼고 적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날 모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여간 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작은 수첩 한 페이지로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증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메모 내용이 마치 누군가가 12월 4일 모임의 대화 내용을 현장에서 변경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속기 요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그런 것은 맞죠? 그게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알고 또 수사관도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증인도 그 수첩 메모에 한 내용이 그대로 그 속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뭐 속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당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준 것인지 아니면 그 메모 작성자가 자기 생각을 또 추가해서 기재한 것인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 특검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내용은 그 당시에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뒷페이지 내용은 그날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 수첩 내용 자체가 모든 거를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 조선일보 2024년 12월 7자 신문 기사를 제시를 하고 물어보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은데 허용해 주시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을 읽어주고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문 내용을 읽어주고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7일자 신문 기사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고 저희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반을 당에 이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설령 당시 모임 참석자 중 누군가가 조기하야는 무책임하다, 중도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같은 취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후 경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여당에 이름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신문 기사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여당에 이름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이선 후퇴를 시사하는 거로 해석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자 신문기사를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10일자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의하면 여당 TF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 해가지고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기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여당은 조기 퇴진 TF를 설치하고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을 골자로 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 기억나십니까? 뭐 TF까지 꾸린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이런 조기 퇴진한 건 기억이 나십니까? 조기 퇴진 얘기가 오간 거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결국 12월 4일 모임에서 일부 참석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실제 그 직후 실제 전국은 오히려 조기 퇴진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므로 그 발언이 공감대를 수천 매매에서 나온 그 발언이 공감대를 이루거나 현실에서 관철돼 그대로 이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뭐 수첩 내용에 있던 내용이 그 얘기가 논의됐었다면 그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설령 당시 모임 참석자 중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 겪었던 분열과 붕괴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나온 탄식 내지 침통한 진정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 탄핵 저지를 공모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2월 4일 모임 오후 2시 그 회의실 모임의 우발적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경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동이 한덕수 총리가 소집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정해 소집한 공식 회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3593엔 제시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누군가에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제안하여 장소가 총리공관에 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모임은 정식 당정대 회의와는 별도 그 당정대 정식 그 당정대 회의와는 달리 별도의 안건이나 배부 자료도 없었죠. 예,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전말을 모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모였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한덕수나 증인이 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실무진에게 당시 그 해당 회의 준비를 지시하거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 한덕수가 회의를 주도하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수사기록 3,596면을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총리실, 총리공관 회의실이 꽤 큰데 그 자리에 사람이 꽉 찼다. 국민의힘 쪽에서 10명은 넘지 않았지만 꽤 다수였다고 진술했는데 맞죠?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누가 주재하는지도 모른 채 참석을 해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저기서 쏟아내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예, 아까 말한 대로 뭐 바깥에 나서 중간에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자리를 이석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다는 내용인 것이죠. 네, 피고인 한덕수는 그 자리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이 우려와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했을 뿐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린 바 이런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 결론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597면을 제시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당시 모임에 대해서 그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순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분위기라고 진술했죠. 네, 당시 모임의 분위기가 이와 같이 증인이 말한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단어입니까? 뭐 조금 중구난방이라는 말은 동시에 여기저기서 동시에 떠들어서 통제가 안 된 상황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내서 중론이 모이지 않는 상황 이런 걸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지 예, 좀 어떻습니까?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분위기 자체는 그랬었습니다. 증인은 수사관석위원회에서 중구난방으로 소위 지방방송도 하고 나가서 전화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어수선한 분위기가 진행되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모임 도중에 위원들이 수시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 등 통제지 않는 분위기였던 걸 맞죠? 예. 그런 이제 모임에서 이런 어떤 치밀한 내란 수습 공모 내지 거기서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고 중간에 이석도 하고 전화 받으러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그 내란 수습 공모라든지 탄핵 저지를 단일 대우로 결의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 보이는데 증인은 당시 경험에 비춰볼 적에 당시 모임이 그런 내란 수습을 공모했다든가 단일 대우로 나가자는 결의가 하던 자리였는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24년 12월 4일날 회의가 있은 직후에 그날의 내용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날 저녁에 대통령을 뵈러 가자라는 것만 그 결론만 기억이 나고요. 25년도 9월 12일 날 특검에서 이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 동안 한 번도 이 회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이 회의에 대해서 제가 가치를 두거나 중요성을 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회의의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이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이 기억이 났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뒤에 부분 보니까 계속 이제 한동훈 관련된 질문이 쭉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오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